3억 예금했는데 왜 점점 가난해졌을까요?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예금만 하신 분들, 그 선택이 오히려 가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메이저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했었던 자산관리 전문가 김재현입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시니어 고객을 만났고 그중 상당수가 예금 때문에 조용히 빈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노후 자산을 지키실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공개할 더 많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예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이 주는 이자는 그에 훨씬 못 미치죠.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년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공개할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가 근무하던 은행의 고위 임원들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노년층 고객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예금이 다 빠져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자, 특히 노년층 예금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으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은행 예금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연 3-4% 정도죠? 반면 요즘 물가 상승률은 어떤가요? 매년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즉,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예금 이자보다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돈의 실제 가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0세 어르신이 3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에서 연 3%의 이자를 준다면 1년 후 90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 물가가 4% 올랐다면 작년에 3억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사려면 이제 3억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자로 900만 원을 벌었어도 실제로는 300만 원이 부족해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900만 원의 이자에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내 돈이 왜 자꾸 부족해지지? 라고 고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특히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요즘 고정된 예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점점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뭘 하나요? 여러분의 예금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에게 3%를 주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 7-8% 이상의 수익을 올리죠. 그 차액이 바로 은행의 이익입니다. 제 30년 경력 중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은퇴 후 10년이 지난 노년층 고객들이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봤을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충분해 보였던 노후 자금이 물가 상승과 낮은 금리 때문에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 이건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지금 65세라면 저는 절대로 제 노후 자금 전부를 예금에만 넣어두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생활비로 당장 필요한 1-2년치만 예금에 두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해서 관리할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은행에서 일하며 알게 된, 하지만 은행에서는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국고채 투자입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로 적합하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수수료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매년 꾸준히 현금을 나눠주는 큰 회사의 주식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 통신,
보험 같은 생활 필수 업종의 대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히 배당금을 줍니다. 5에서 6%의 배당 수익률은 기본이고 주가가 오르면 그것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대기업 주식은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85세 어머니의 자산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이건 정말 은행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인데요. 물가연동 채권은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금과 이자도 함께 올라가는 채권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죠. 이 세 가지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물가 상승에 크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은행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다라고 답하실 겁니다. 이제 은행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숨겨진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관리해 드립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노후 안심 금융상품이라는 펀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펀드는 겉으로는 수수료가 1%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 여러 이름으로 매년 1, 2%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10년 동안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의 10에서 20%가 수수료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에 있으면서 이런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요구받았습니다. 특히 월말이 되면 지점에서는 노년층 고객을 중심으로 실적을 채우라는 지시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은행 직원에게 높은 수수료와 성과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고객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가 많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은행에서 노후 맞춤형 자산 관리라는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이 서비스는 정말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제가 30년간 은행에 있으면서 본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고객의 필요보다는 은행의 판매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는 실적 중심의 접근 방식이 많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노인 고객 수익화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어르신이 은퇴 자금 3억 원을 가지고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 합시다.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일단 2억 원은 예금에 넣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최저금리로요. 둘째, 나머지 1억 원은 은행 자체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은행의 높은 수수료를 안겨주죠. 셋째, 6개월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상품을 바꿔야 합니다 라며 새로운 상품 가입을 권유합니다. 매번 상품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실제로 한 80대 고객님이 5년 동안 무려 12번이나 상품을 바꾸도록 권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고객님은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 직원들은 매달 판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을 팔면 더 높은 성과급을 받죠. 예를 들어 일반 예금 상품보다 은행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상품에 따라 수수료와 성과급이 3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보다는 자신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는 상품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듣던 말이 있습니다. 노년층 고객은 복잡한 상품도 쉽게 권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 직원이 상품을 권할 때 이 상품에서 은행이 받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 정확한 답변을 피할 겁니다. 둘째, 다른 대안은 없나요? 라고 최소 3번은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고수익 복잡한 상품을 권하다가 계속 물어보면 결국 더 간단하고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 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과거 실적이 아닌 모든 수수료를 뺀 실제 수익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맡기시는 분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럼 어디에 믿고 맡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금융 지식을 조금만 키우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노년층이 예금이 아닌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에는 항상 작은 글씨로 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유지 시 같은 조건이죠.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 아무리 걱정 마세요.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어요. 라고 해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75세 고객님이 원금 보장 상품에 가입했는데 1년 후 급히 돈이 필요해 해지했더니 원금의 8%가 손실됐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 이상 유지 시 원금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둘째, 복잡한 금융 상품은 피하세요.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품이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 돈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상품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복잡한 상품들은 대체로 은행의 높은 수수료를 안겨주는 상품이었죠. 셋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금융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상의하세요. 저는 수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금융 결정을 내린 후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이 들어간 결정일수록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은행 직원이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혜택이 있어요 라고 서두르더라도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넷째,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어떤 금융 상품이든 한꺼번에 모든 돈을 넣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에 투자하려면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번에서 4번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가 많은 노년층 고객들에게 이 조언을 해드렸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투자는 천천히, 인출은 더 천천히. 은행에서는 빨리 가입하세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한 돈을 빼낼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 같은 변동성 있는 상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이 잠시 하락했다고 해서 서둘러 돈을 빼면 손해를 확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최적화입니다. 예금과 금융상품에는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의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고객님이 3억 원을 일반 예금에 넣었을 때 연간 약 14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중 1억 원을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분산 투자했더니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비과세 혜택에 대해 은행원이 먼저 알려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상품은 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안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상품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세요. 공시자료에는 수수료, 위험도, 과거 수익률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은행원은 종종 이 공시자료를 빠르게 넘기거나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절대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직접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질문하세요. 저는 이런 공시자료를 꼼꼼히 읽은 고객들이 나중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이런 거였어? 라며 당황하는 일이 훨씬 적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돈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결국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원이나 금융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그들의 조언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나와 내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내려야 합니다. 사실 제가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금융이란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기본 지식만 알아도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말 다양한 노년층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에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바로 예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분산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돈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은퇴 후에도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어떤 70대 고객님은 은퇴 후 10년 동안 자산을 30% 이상 늘렸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금융 지식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만난 80대, 심지어 90대 고객 중에서도 새로운 금융 지식을 배우고 적용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 생활을 통해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은 바로 3중 안전망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노년층이 예금만으로 자산을 관리할 때 직면하는 세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가치 하락입니다. 둘째, 낮은 세후 수익률입니다. 셋째, 긴급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부족입니다. 특히 세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예금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모든 자금을 장기 정기 예금에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72세 고객님은 3억 원을 모두 3년 만기 정기 예금에 넣었다가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해 중도해지했더니 이자는 물론 원금의 일부까지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3중 안전망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 은행 경력 동안 가장 성공적이었던 노년층 고객들에게서 배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안전망, 즉시 필요한 생활비는 보통 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MMF 같은 상품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망, 1년에서 3년 내에 필요할 것 같은 자금은 정기 예금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히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망, 그 이후에 필요한 3년 이상의 자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합니다. 물가 연동 채권, 우량 배당주, 소액의 부동산 간접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3중 안전망 전략의 핵심은 필요한 시기에 따라 자금을 나누고 각 자금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상품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준다 해도 당장 병원비로 써야 하는 돈이라면 그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10년 후에나 필요한 돈이라면 낮은 예금 금리에 묶어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은행 지점에 오셨던 68세 김영수 고객님은 은퇴 자금 5억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두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함께 3중 안전망 전략을 세웠습니다. 1년 생활비 5천만 원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한 MMF에 1년에서 3년 내 필요할 2억 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국고채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물가 연동 채권에 1억 원, 우량 배당주에 1억 원, 그리고 REITS에 5천만 원에 분산 투자했죠. 5년이 지난 후 김영수 고객님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실질 가치가 오히려 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당금만으로도 매년 약 6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두 번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도 MMF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어서 자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3중 안전망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 의료비, 식비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의 12배, 즉 1년치를 첫 번째 안전망으로 설정하세요. 둘째, 1년에서 3년 내에 예상되는 큰 지출을 미리 계산하세요. 손주 결혼 축하금, 주택 수리비, 차량 교체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두 번째 안전망으로 설정하세요. 셋째, 나머지 자금을 세 번째 안전망으로 설정하세요. 이 자금은 장기적인 성장과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세 번째 단계에서 주저하십니다. 주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내 나이에 이런 투자를 해도 될까? 같은 걱정이 들죠. 하지만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65세에 은퇴하면 30년 이상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텐데 예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배당주나 물가 연동 채권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통해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원이 권하는 상품을 바로 가입하지 마세요. 최소한 다른 두 곳의 금융기관을 더 방문해서 비교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상품이라도 수수료와 조건이 기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는 특정 펀드의 판매 수수료가 1.5%인데 다른 은행에서는 같은 펀드를 0.8%의 수수료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되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5세 고객님이 2억 원을 투자할 상품을 찾고 계셨습니다. 어은행에서는 노후환심형 펀드를 추천했고 B은행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실버플러스 펀드를 추천했죠. 두 상품의 예상 수익률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공시 자료를 살펴보니 어은행 상품은 총 보수가 연 2.1%였고 B은행 상품은 1.6%였습니다. 0.5% 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년 후에는 약 1,000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2억 원만 계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는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6개월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65세 이후에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65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의 재정 계획도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90대 고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70대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투자를 미뤘는데 20년이 더 지났네요.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여러분도 지금 현명한 선택을 통해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금의 위험성과 대안적인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중 안전망 전략을 실행하는 5단계 계획입니다. 1단계 현재 자산 상황 파악하기. 모든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각 자산의 현재 가치, 수익률, 만기일, 세금 혜택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2단계 월 생활비와 예상 지출 계산하기.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지출을 분석해 월 평균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앞으로 1년에서 3년 내에 예상되는 큰 지출을 예측하세요. 3단계 자금 배분 계획 세우기. 1년치 생활비와 응급상황 대비금을 더한 자금은 첫 번째 안전망. 1년에서 3년 내 예상 지출은 두 번째 안전망. 나머지 자금은 세 번째 안전망. 4단계 각 안전망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하기. 첫 번째 안전망 MMF, CMA, 보통예금 등 유동성 높은 상품. 두 번째 안전망 단기 정기예금, 단기 국공채 등. 세 번째 안전망 물가연동채권, 우량 배당주, 소액 부동산 간접 투자 등. 5단계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자산 배분 상황을 점검하세요. 인플레이션율, 개인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산 배분을 조정하세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산 현황과 관리 계획을 공유하세요. 만약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상황 중 하나는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이 어디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서적 고통에 재정적 혼란까지 더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금융 결정을 도와줄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사의 무료 재무상담은 결국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다면 판매 수수료가 아닌 상담료만 받는 독립 재무설계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정기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세금 제도가 바뀌고 경제 상황도 변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금융 관련 책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뉴스를 읽어보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년층 고객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한 분들은 바로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전체 자산의 5%만이라도 다른 안전한 대안에 투자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비율을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